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다음 주 종결 절차를 밟게 되면 파면 여부는 다음 달 중순쯤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변수가 남았는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른바 중대 결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다음 달 중순에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관이 재판 도중 변경되면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추 유지와 청구인, 피청구인 입장 확인, 증거 조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선고까지 수주 이상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양측이 동의한다는 전제에서 간이갱신으로 간소화할 수도 있지만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반발한 점에 비춰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합류한다면 기존 재판관 8명이 결론 짓거나 변론을 재개해 갱신한 뒤 완전체로 선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는 재판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한 것도 선고 일정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했을 때 헌재가 절차를 중단할 거란 보장이 없고 윤 대통령 측도 법 절차를 강조한 만큼 중대 결심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헌재는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두고 증거와 증인 신문 내용 검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다양한 변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요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했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의 진술은 인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태도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일부 증인들은 침묵이나 부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탄핵 심판에선 90분 동안 80여 차례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이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답변 드리지 않고 이 부분이 저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가 좀 곤란함을 재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계엄 이후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꿔 논란이 일었습니다.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조지호 경찰청장도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지만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등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검찰 진술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김현태 707 단장도 검찰 조서는 인정했습니다. 조사 다 받으시고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적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하셨죠? 네. 헌법재판소는 선례에 따라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기도 했는데 종합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만 남겨둔 상황에서 증인들 증언과 검찰 조서 내용이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계엄 사건 관련 영장들이 기각되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미 영장 청구와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거듭 확인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이때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까지 문제 삼았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긴급 회견을 열어 중앙지법이 지난해 12월 공수처가 청구한 압수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영장 기각에 공수처가 결국 서울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영장 쇼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기각된 압수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혔을 뿐 압수 대상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아가 당시 중앙지법은 수사기관들이 비슷한 영장을 중복으로 청구해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각했을 뿐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은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장 쇼핑 주장을 두고도 여러 차례 진행된 영장 재판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과 서부지법 영장 청구에는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습니다. 1차 체포 시도가 있던 지난달 3일 점심쯤 윤 대통령은 김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정문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보안성 높은 앱인 시그널을 이용했는데 김 차장이 7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한 차례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되고 나흘 뒤엔 2차 영장 집행을 대비하는 듯한 정황도 보였습니다. 김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철통같이 막아내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해라, 경호구역을 완벽히 통제하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직원들에게 말씀을 주지시키겠다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조국혁신당의 고발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입니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되지 않아 해당 혐의로 당장 재판에 넘겨지진 않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김 차장의 구속영장에도 적시했는데 3차례 연속 검찰에 기각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호처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야는 군 실무 간부의 증언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국회에 투입된 군 협력단에 계엄군을 위한 길 안내 지시가 내려왔는지,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졌는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국회 사정을 잘 아는 국방부 파견 인력마저 군의 진입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엄 당일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한테서 여러 차례 받은 통화 내용을 캐물었습니다. 23시부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시거나 또는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왔죠. 총 8차례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수신했습니다. 저는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군 병력에 실제 길 안내가 이뤄지진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복수의 실무간부 증언을 바탕으로 길 안내는 물론 실무급들 차원에선 협력관과의 통화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12월 3일 날 협력단장으로부터 길 안내를 받으셨습니까? 길 안내를 받으셨어요? 받았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다시금 화두가 됐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지시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뿐 아니라 곽 전 사령관을 거쳐 휘하 간부들에게까지 전달됐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리고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도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법무부 전했는데 응 하고 약간 이렇게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면서 전화 끊으셨습니다. 여당은 군 소속 법무 인력의 증언을 빌어 체포 지시 논란의 시발점이 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진술과 메모는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CCTV 영상과 같은 것에 의해서 탄핵이 된다면 법무관리관은 그 증거를 재판의 핵심 증거, 중요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증명력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문회장에선 또 707 특임단의 케이블 타이가 포방용인지 문 봉쇄용인지를 두고 여야가 거듭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청문회 초반 야당 주도로 발부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동행명령장을 놓고도 거친 고성이 오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발언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해당 발언을 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일단 지지율 면에선 긍정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보수를 천명하지만 실제로는 규제의 일변도라며 정치 사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야당이 재건축 촉진법 제정을 반대해 재개발을 원하는 지방에 대못을 박았다면서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여당에선 또 따뜻한 아이스크림을 판다거나 고양이를 개로 불러달라 한다고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냐는 등 날선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이재명 대표의 카멜레온식 현란한 행보에 국민들은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당 정체성은 대표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세상에 흑백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 극우 내란당, 범죄당이 됐다고 쏘아붙이며 말꼬투리 잡아서 공격하기보단 정신부터 차려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명색이 국가 살림을 하는 정당이 오로지 진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오로지 보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합니까? 지난 총선 공천으로 갈등을 빚었던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한편 양대 노총을 찾아선 노동 단축 의지를 강조하며 반도체 특별법으로 촉발된 주 52시간 예외 논란 진화에 나서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자중질환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우는 범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올라 40%를 기록했고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응답도 3%포인트 올라 60%가 찬성, 34%가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중도보수 이미지나 이로부터 촉발된 논쟁이 전국 주도권을 잡는 데 나쁘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등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떨쳐내는 일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금기시되고 있지만 대선 잠룡들은 점차 발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문수 장관은 최근 본인의 행보에 대한 해석은 자유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여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이 섰는데 장독배기가 장이 안 갑니까?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방에 나밖에 없을 겁니다.
내일 당장 대선을 치른다고 해도 준비돼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쳐온 홍 시장은 조기 대선 준비의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시사했습니다. 홍 시장은 SNS에 본인이 지난 2017년 탄핵 대선에 나갔을 때 아무 준비도 못해 정권을 갖다 바쳤다며 탄핵 인용 뒤 주어지는 시간은 단 2달뿐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기각을 간절히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회 출근이 잦아진 김문수 장관도 확대 해석을 경계하던 과거와 달리 부쩍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으로서 그동안 탄핵 인용을 전제로 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탄핵 심판의 끝이 다가오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석은 자유인데 기자분들 왜 만나느냐, 이거 정치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국민을 만나는 심정으로 저는 만납니다. 다른 잠재적 후보들도 점차 여의도로 보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지방 분권 개헌을 주장해온 유정복 인천시장은 개헌은 빨간 넥타이를 맨 보수 세력만 좋아할 거라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됩니다. 당은 탄핵 기각을 기대하며 여전히 대선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설령 선거가 치러져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어렵지 않다고 보는 기류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8년 전엔 보수가 괴멸했지만 지금은 민주당의 헛발질로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대가 이재명 대표라면 싸워볼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잠재적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는 10명이 넘습니다. 당은 대외적으로는 대선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미 당 내에선 후보군을 한번 걸러내는 예비 경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미국을 찾은 고위 통상 당국자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요청입니다. 박기현 기자입니다. 관세 폭탄 투하를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만남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찾은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4박 5일 동안 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시행을 앞두거나 예고된 관세 조치에서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이 대규모 투자로 미국 경제에 기여했고 한미 FTA에 따라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철폐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호 관세는 물론 시행을 앞둔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서도 한국을 빼달라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한국 기업의 보조금이나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법안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등 주요 기업 CEO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이틀에 걸친 방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최 회장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에게 한국이 미국에 투자한 부분을 강조한 뒤 조선업과 원전, 반도체 등 6개 분야 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자신이 만난 20여 개 사절단 가운데 한국 측의 제안이 가장 생산적이라고 화답하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 관세 부과가 국내에 미칠 영향과 다른 나라의 전략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만나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조만간 방미길에 올라 통상 외교전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2달 넘게 자신의 차량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편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아내 시신을 다른 곳에 유기하려 했는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경찰 호송 차량이 피의자를 태우고 법원으로 향합니다. 아내를 살해해 2달 넘게 시신을 보관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7시간 만에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이혼하자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40대 아내가 머리 부위 손상과 목 졸림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밝혔습니다.
A씨는 아내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집 근처 공영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피해 여성 지인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피해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흔적이 2달여 동안 없는 점을 볼 때 강력 사건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또 일용직 노동자인 A씨가 경제적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툰 점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차량을 압수수색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아내 시신을 실은 채 며칠 동안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A씨가 시신을 숨기려 했는지 당시 행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지난해 연 이자율 수천 %의 이자 압박과 악질적인 채권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처음 기소된 대부업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싱글맘을 포함한 채무자 6명과 가족 등 7명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피해자에게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산줄기를 타고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전 11시 반쯤 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야산에서 불이 난 겁니다. 헬기와 차량 20여 대, 인력 100여 명이 투입된 끝에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강원도 강릉시 헬기가 야산 위를 날아다니며 연기를 뚫고 물을 뿌립니다. 헬기 4대와 인력 120여 명이 진화 작업에 나서 30여 분 만에 산불을 껐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도 산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중부 지역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은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하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계엄 당시에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가 여전히 논란인데요. 오늘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셔서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명복창을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본명복창을 했는데 응 하고 약간 이렇게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면서 전화 끊으셨습니다. 네, 모두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제가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두 발언 모두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의 직속 부하들의 목소리였고요. 어쨌든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는 정면 배치되는 그런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비슷한 진술들이 국회에서 또 검찰 조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헌재 심판정, 대심판정에서는 확실하게 그게 규명되지는 않았어요. 증인신문을 통해서. 뭐 증언이 제한된다든지 그랬죠.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했었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곽종근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이런 지시를 받아서 똑같은 지시를 하달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설령 그런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지시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 곽종근 사령관이 스스로 이렇게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은 이 부하들의 말에 의하면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비록 심판정에서는 확실하게 이러한 증언이 나오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어도 국민들께서는 판단을 좀 내리시지 않을까.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의 증언과 검찰 조서 이런 것들이 종합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증언을 했던 분 안효영 중령인데 이 사람은 그 앞서서 증언한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의 여단장하고 같은 차를 타고 있을 때 이 얘기를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지시라는 이 부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작전 참모기 때문에 공수여단장이 통화할 때 옆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 둘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지금 휘하 간부들이 이거에 대해서 증언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한 명만 나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 그때 그 곽종건 전 사령관과 유일하게 좀 발언이 배치됐던 적이 있었죠. 707 단장. 근데 그때도 곽종건 사령관이 옥중 메시지를 냈을 때 김현태 단장은 내가 자수서를 그 전날 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떻게 여기서 거짓말하겠냐. 왜냐? 그날 내가 이 마이크를 켜놓고 내 부하들이 다 듣는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나는 부하들이 모두 들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증명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게 곽종건 전 사령관의 발언을 최대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난 그런 적 없다 하면서 최대한 탄핵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이게 내란 행위, 내란죄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국헌문란, 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국회의 투표를 막기 위한 행위의 결정적 이 증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번 국회에서 확인된 것으로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께서 봤을 때도 이건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구나라고 지금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헌재가 오는 25일 다음 주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또 국회 측 헌재 무제한 진술 같은 이 최종 변론을 준비할 예정인데 마지막 변론에 어떤 전략들이 있을까요? 마지막에는 이제 증인들이 나오지 않고 양측 입장을 2시간씩 듣고 또 윤 대통령에게는 이례적으로 무제한으로 본인 입장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양측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본인들의 논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복해서 재차 강조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최후 진술을 통해서 본인이 내렸던 계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뭐 국회에 관련한 뭐 군대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헌재 재판관들에게 설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엄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즉 민주당이 입법 폭거에 가까운 행위들을 반복함으로써 국정을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는 그러한 강력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를 설파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국회에 뭐 군인이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파면 사유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이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시작으로 뭐 어제 한덕수 총리도 나왔었고 홍장원 전 차장은 2번이나 나왔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조지호 청장은 안 나오려고 했다가 어제 결국엔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10차까지 저 보시기에 누가 제일 인상적이었나요? 어떤 발언들이? 저는 아무래도 홍장원 차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물론 이 본인이 어제 2번째 출석했을 때 본인의 입장을 번복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뭔가 그런 결정적 이야기들 본인이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홍장원 차장의 발언이 처음 첫 번째 1차로 나왔을 때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이 뭔가 지시를 내렸구나라는 그 강인한 인상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굳이 한 명을 꼽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쫙 봤을 때 헌재가 처음에
그 변론기를 시작할 때 제시했던 4가지 큰 쟁점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비상계엄은 정당했는가였는데 사실상 한덕수 국무총리나 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 참석자 대부분이 우리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 대한 문제도 거의 현재는 판단을 내렸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도 포고령은 정당했는가. 포고령 역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사실 포고령 작성의 법리적 검토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 포고령을 본 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역시 사실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죠. 세 번째가 국회의 그 계엄군 투입은 정당했는가 이거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곽종근 사령관의 그런 증언들로 봤을 때 무리하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체포를 지시한 것이 드러났죠. 마지막은 이제 그 선관위의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 정당했는가 이거였는데 사실상 그 10차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이 내가 선관위 군대 보냈다라고 자백도 했고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그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이 부정선거의 의혹은 전혀 없다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한 것도 사실상 부당하다고 지금 거의 증명이 됐기 때문에 헌재에서 말한 4가지 쟁점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이 저는 증명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결론은 뭐 사실 거의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10차 변론은 사실 추가로 지정이 됐었던 거잖아요. 한덕수 총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나오려다가 나왔고 홍장원 차장 나왔고 조지호 청장은 어제 얘기를 거의 안 하다가 또 결정적인 이야기를 또 했었단 말이에요. 어제 어떻게 보셨나요? 조지호 청장이 거의 답변을 안 하다가 검찰에서 이 조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받았냐 이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사실대로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조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 조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툴 게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검찰 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증언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지호 청장의 증언도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한덕수 총리도 국회에서 발언한 국무회의 관련한 절차적 하자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왜 성원이 될 때까지 대통령 30분이나 기다렸느냐. 그리고 뭐 부서 관련해서도 긴급할 때는 사후에 할 수도 있다. 이런 논리를 들어서 국무회의의 실체적인 어떤 합법성 이것을 주장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비슷한 말씀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절차적으로도 계엄령 발동에 있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흠결이 있었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은 윤 대통령 측의 유불리를 따지자면 어떻게 보시나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거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도 뭐 CCTV를 열어봤더니 어떤 뭐 동작, 뭐 메모를 쓰는 과정 이런 데서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좀 바뀌었다는 건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크게 작용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메모라는 것이 홍장원 전 차장 단독 경로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은 메모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여인영 전 사령관이라든지 또 조지호 청장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자체를 다 탄핵을 하더라도 윤 대통령 관련해서 어떤 체포 명단이든 뭐 위치 파악 명단이든 명단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다만 싹 다 끄집어내라고 했었던 윤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는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만 신빙성에 훼손이 좀 됐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단 자체가 있었다는 건 어제 윤 대통령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내가 지시했다는 것으로 엮었다. 엮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결론은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은 명단과 싹 다 끄집어내를 합쳐서 저희가 그 체포 명단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 그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차 변론길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결론은 어쨌든 다음 달 중순쯤 가려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도 지금 변수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새로운 재판관이 이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마은혁 재판관이 또 이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고 같이 이
탄핵 심판에 참여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최종 변론도 이제 다음 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저는 여기서 기피되거나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 헌재 내부에서 평의를 통해서 아마 또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지금 재판의 일정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변론 이후 아마 한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또 평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예상되는 3월 중순 정도를 생각해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 동안 걸렸던 기간이 91일이었는데 그보다 더 오래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 며칠 정도 더 소요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슨 졸속으로 진행했다, 너무 빠르게 진행했다라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론도 저는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중도 보수다. 이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둘러싸고 지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가 해당 논란에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보수 논쟁이 한참인데 세상이란 흑백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회색도 있는 거죠. 회색이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을 흑백으로만 봐요? 보수 아니면 진보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당의 입장을 보수 또는 중도 보수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이런 발언에 대해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직접 반박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이 있다고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 걸로 보입니다. 당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인데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중도 보수였고 진보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진보였는데 중도 보수도 지향한다 이 말하고 우리는 진보가 아니고 우리는 원래 중도 보수였고 회색도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의 주요하게 그 구성원들로서 역할을 했었던 분들 또 지지자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나의 정체성은 그럼 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다소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언행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뭐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주 52시간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중도 보수라고 자처하는 것까지야 저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국민들로부터 신뢰성 있는 발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계속되는 그 발언의 가벼움 그리고 기존 주장을 뒤엎는 아무런 사과 없이 설명도 없이 뒤엎는 그런 행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저 말씀도 진짜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믿을 분은 없다고 보고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 보수를 주장하시고자 한다면 그것은 유사 보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김대중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대통령도 보수 민주당을 보수 또는 중도 보수라고 많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중도 보수를 지향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사실 민주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중도 진보부터 해서 중도 보수까지 다 아우르는 정당이라는 평가들이 늘 있었는데, 근데 대부분 중도 보수를 주장하는 쪽이 주류를 맡아왔었죠. 노무현 지향하는 쪽이. 그렇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좀 훨씬 더 왼쪽, 그러니까 진보적 가치를 좀 추구하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런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이 좀 더 진보적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거기를 지향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제외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그 다양한 스펙트럼 중에서 중도 보수가 주류를 이루었던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계속해서 중도 보수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 안에서도 진보를 해야 된다, 진보적으로 가야 된다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선 투쟁을 계속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중도 보수야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는 중도 보수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당내에 좀 활발한 토론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는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살펴보고 볼 텐데 이런 가운데 뭐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 날이 올까 했다는 박용진 전 의원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같은 탄핵 국면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뭐 일단 대체적으로 훈훈한 분위기를 보였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 장면은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부각될 게 아니라 박용진 전 의원이 훨씬 더 각광을 받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공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4번이나 박탈당하면서 결국 공천이 되지 못했고 그 자리를 이재명 대표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했으니 대변인이 등록 마지막 날에 등록을 해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돼서 자리를 뺏어갔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충분히 느꼈을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전화를 받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나가서 웃는 얼굴로 훈훈한 분위기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보다는 박용진 전 의원의 품성이 대단히 높게 평가를 받을 만한 상황이다.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박용진 의원 가슴 아픈 거 잘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작년에는 몰랐겠습니까?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박용진 전 의원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저 말씀조차 저는 그렇게 신뢰성 있게, 신뢰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박용진 전 의원한테. 그리고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것처럼 박용진 전 의원을 좀 띄워주는 발언을 하셨죠. 역시 큰 정치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한 번의 만남 그리고 이번 주에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지금 뭐 김부겸 전 총리나 뭐 김동연 지사 계속해서 만남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만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분들의 목소리가 당에 얼마만큼 확보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념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당에서 또 가장 왼쪽에 계신 분 중 한 명이 박용진 전 의원입니다. 박용진 전 의원이 뭔가 진보적 정책, 진보적 아젠다를 던졌을 때 이전과 같은 문화처럼 뭔가 배척하고 뭐 예를 들면 뭐 또 수박이라고 뭐 치부하고 이런 식의 문화가 유지된다면 화학적 결합은 어렵겠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줄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그런 문화를 정말 만들어낸다면 단순히 만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학적 결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오늘 또 SNS에 글을 올렸었죠. 그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 아니다라고 아주 또 강하게 어필을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오늘 이번 주에 다음 주에 또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어쨌든 화학적 결합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지금 가능한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박용진 의원 말고 임종석 전 실장과 같이 86 운동권 출신들이 또 당내에서 좀 진보적 아젠다를 주장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그냥 아니다 우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중도 보수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마치 잠재우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말씀하신 화학적 결합 불가능할 거고요.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임종석 전 실장 만났을 때 그 이념에 관한 좀 논의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의를 하면서 기자분들 앞에서도 우리가 안 그래도 이념 얘기를 해봤다, 노선 이야기를 해봤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지지자들이나 언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면 당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겠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만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더 격한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중도 보수는 사실상 두길보기 정치 사기입니다. 선거 공학만 머리에 있을 뿐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무슨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위장 전입을 시도합니까?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으로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진정성은커녕 눈앞의 대권 욕심에 중도 보수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입니다. 예, 대권 욕심에서 나온 술책이자 정치 사기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유사보수라고 아주 점잖게 표현했지만 보수의 진정한 가치, 공동체 유지 이러한 어떤 가치에 투철하지 않으면 보수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과연 그 보수의 가치와 맞는 것이었느냐를 생각해 볼 때 그러지 않고서 보수라는 말만 자꾸 하면 진짜 유사보수가 아니라 사이비 보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당 구성원들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적어도 이 중도보수 발언만큼은 정말로 크게 실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실수라고 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 이게 어떤 그 중원을 빼앗길 것 같은 어떤 위기의식, 우려
이런 면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비슷한 질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최근에 보여주는 이 양상이 네. 극우에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여주는 저희 당 지지율 같은 거를 보면 저희가 극우라고 할 경우에 30%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극우 정당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그것은 그저 그냥 프레임 어떻게 틀을 씌워서 저희를 예.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라고 보고 예. 진정으로 보수 또는 중도 보수에 가까운 분들이 민주당을 중도 보수다, 보수의 색을 띠고 있다 예.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날서게 하는 게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이념까지도 또 정체성, 당의 정체성마저도 대선의 표 계산에 이용을 했다. 그 부분을 규탄하는 것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성 부의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중도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했다면 네. 효과가 있겠습니까?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극우로 가고 있다라는 거에 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아까 전에 30% 정도의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이 정당의 흐름들이 극우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거에는 극우 정당들이 아주 군소 정당에 머물렀던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 극우 정당이 일당이 되기도 했고요. 예. 극우 정당들이 이제 연정 파트너가 되기도 하고 예전에 비해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이 아닌 정말 보수 정당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보수 정당의 색채를 본인들이 강하게 내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으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합리적 보수층이 본인들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갈 경우 그 지지층을 뺏기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저는 그래서 저런 격한 발언을 쏟아내신 분들께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얘기했던 경제민주화는 그것도 정치 사기입니까? 그것도 진보 진영으로 오는 뭐 위장 전입입니까? 그때 본인들이 했던 것은 아주 합리적인 정치, 뭐 유연한 정치 이런 거였고 민주당이 할 때는 사기다, 위장 전입이다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시는 게 저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경제 민주화는 헌법에도 있어요. 87년에 이미 헌법에 규정된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경제 민주화가 진보 영역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건데 저희 보고 극우라고 하는데 극우의 정의를 뭐라고 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극우 정당을 빗대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극우도 굉장히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 극우와 야권에서 저희를 지칭하는 극우는 전혀 다르죠. 저희가 무슨 인종차별을 합니까? 국수주의를 내세웠습니까? 아니면 뭐 전체주의를 내세웠습니까? 전혀 아니죠. 강경하게 보수의 색채를 드러내는 것을 극우라고 얘기한다면 민주당도 극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의를 내리고 쓰는 게 맞는 거지 자극적인 단어로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한 파장 함께 짚어봤습니다. 탄핵 심판이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면서 조기 대선에 대한 여권 내부 우려가 지금 커지는 모습인데 대표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지만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홍준표 시장은 탄핵 소추 의결 이 과정에서 이미 본인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서울로 가고 싶다고 하신 분입니다. 비단 홍준표 시장뿐 아니라 솔직히 당에서 거론되고 있는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은 대선이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문수 장관도 내각의 일원으로서 지금까지는 조용한 행보를 했지만 설날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본인이 도지사를 했었던 수원의 시장을 방문한다든지 또 최근에 잦은 언론과의 접촉을 보여주는 등 대선 행보라고 볼 수 있는 행보를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명시적으로 대선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은 못합니다. 저희가 배출한 대통령께서 지금 탄핵 심판 중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말은 대외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탄핵 선고가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날 경우에 아무런 대비 없이 갑자기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있는 경우를 상정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이 대선 행보에 가까운 행보를 하는 것을 저는 적어도 긍정적으로 본다. 준비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한번
보시죠. 역시 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1위는 맞습니다. 34%. 뒤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이런 순인데 김문수 후보는 이제 9%. 조금 이제 내려간 수치고. 이재명 대표가 34%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쭉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큰 변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네.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 중에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 지표를 합했을 때 그렇게 수치가 높지 않은 걸로 봤을 때 예. 이제 저는 보수 지지층이 이전까지는 이 탄핵 국면 초반까지는 김문수 장관에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투영하면서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그 김문수 장관에게 좀 지지율로서 보여줬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사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탄핵 심판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걸 이야기했듯이 보수 지지층이나 국민들의 마음들도 이미 탄핵 심판은 이제 끝나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수 지지층도 이제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누굴까라고 네.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지지층 이동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수 지지층, 보수 후보들의 이런 지지가 전체 합쳤을 때 매우 낮은 걸로 봤을 때는 보수 지지층은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다. 근데 다만 김문수 장관의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예. 저는 예전에도 여기서 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탄핵 국면이 끝나갈 때쯤이 되면은 김문수 장관과 같은 좀 강성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지지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확장성이 있는 분들로 지지가 변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변화가 시작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직전 조사에서 12%, 지금 오늘은 9% 나왔네요. 예. 김문수 장관이 가장 많이 지지율이 나왔을 때는 같은 회사 조사에서 20%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반 이상이 빠진 거죠. 그리고 12에서 9가 빠진 것은 4분의 1이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많이 빠진 거라고 예. 봅니다. 이 조사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건데 그게 그럼 뭘 의미하느냐.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가 윤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김문수라는 인물에게 투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탄핵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탄핵 인용 쪽에 가깝게 느껴지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그동안 보여줬던 10차 변론길 거의 이제 끝나간다고 했을 때 예. 그동안 헌재 대심 판정에서 보여주었던 예. 여러 가지 신문 과정에서의 모습들, 윤 대통령의 주장의 신빙성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측 주장의 신빙성, 증인들이 나와서 하는 발언들 예. 이것을 종합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한 곳으로 이제 모아질 단계가 됐다. 그러면 아예 한번 같이 보죠. 그러면 탄핵 찬반, 탄핵 찬성 반대 그래픽이 혹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지금 김문수 후보,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조금 이제 떨어진다는 것을 지금 탄핵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셔서요. 탄핵 찬성이 60%, 지난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고요. 탄핵 반대가 34%, 4%포인트가 내렸습니다. 확실히 찬성이 많이 올라가긴 했네요.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저렇게 중도층의 마음이 다시 변한 것은 탄핵 반대 집회의 반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층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에 뭐 2030도 많이 나오고 뭐 대구역 집회에는 뭐 15만 명이다, 뭐 20만 명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뭔가 보수가 결집되는 거에 되게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순히 거기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던지는 메시지가 탄핵을 반대한다 이게 아니라 선을 넘는 발언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헌법재판관들을 밟아버리라든지 아니면 그들은 민족의 반역자가 될 거라든지 이런 선 넘는 발언들은 사실 중도층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거부감이 많이 드는 발언들입니다. 그럼 잠깐만요. 그럼 중도층의 탄핵 찬반 비율도 나왔죠. 지금 일단은 60대 34가 전체적인 비율이었고. 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중도층만 보면은 69고 반대가 지금 25%입니다. 더 벌어지네요. 더 확실히. 벌어졌네요. 그렇죠. 저는 이건 그 강성 지지층, 강성 보수 집회의 반작용이 나온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도 이런 분위기의 흐름을 예측하고 이번 주부터 뭔가 이 보수 집회에서 나오는 강성 발언들에 대해서 조금 선을 긋기 시작했었는데 이미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의 한 달 넘도록 계속해서 뭐 전환길 씨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선 넘는 발언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것을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환호만 했지 이런 중도층에 미칠 영향들을 애초에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영향이 미쳤고 드러났기 때문에 중도층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도층을 포함했을 때 이렇게 격차가 더 벌어진 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저도 성층훈 부의장님의 말씀에 일견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이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고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를 갖고 집회에도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탄핵 심판이 거의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이 되니 그동안 국민들께서 생각했던 탄핵 심판 과정 여러 모습들이 이제 평가되는 과정에 와 있고 또 성층훈 부의장 말씀하신 대로 그 탄핵 집회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좀 부적절한 강한 발언들이 중간에서 판단을 유보하거나 냉정하게 객관화해서 보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뒤이은 헌재에 대한 위협도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좀 공정한 헌재 심판 과정을 담보해 달라는 요구를 넘어서 과도하게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제 여론이 좀 형성되는 가운데 중도층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론조사는 대체로 정당 지지율 안 봤습니다만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좀 올라갔고 탄핵 찬성도 올라갔고 중도층에서는 이게 그 차이가 더 벌어지는 상당히 일관된 결과들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 조사만 놓고 보면은. 이게 추세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이 꽤 길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엄령 발동된 지가 거의 이제 2달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많은 것이 이제 기억에서 사라진 단계. 그래서 탄핵 심판에만 집중하는 과정에서 양당이 각 그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인해서 지지세가 호각세를 보이고 했었는데 계속 반복하지만 이제 선고 절차만 남은 상태까지 왔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다 지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 거센 어떤 움직임들이 절정을 지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결과를 바라보는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 되니 그동안 많이 불거졌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라든지 탄핵 반대 여론이 좀 잠잠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지표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하고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결론적으로는 헌재에서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많이 바뀌겠죠. 저는 정당 지지율의 변화는 민주당은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이 통합 행보를 보여왔고 우리가 아까 봤던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난다든지 뭔가 비명계를 만나는 이 포용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회복된 거라고 보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번 주에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출판 소식 하나가 알려졌을 뿐인데 갑자기 모두가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지금이 나올 때냐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좀 분열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나 아니면 좀 합리적 보수의 지지층이 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당 모두 결국 그 대통령 선거는 중도 확보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좀 더 포용을 하고 어느 쪽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가가 중도층의 민심, 전체적인 민심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포커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 거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네? 저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웬간히 아세요? 지금 이 법안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아니 지금 무슨 뭐 지금 뭘 가지고 얘기? 우리가 얼마나 창의적인 질문이냐? 얼마나 창의적이잖아. 무슨 창의적이야 창의적? 김현태 책임단장이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인사청탁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요? 그 유니필이나 이런데 해외 파병 부대 나가고 싶다고 위원장께 전혀 그런 얘기 없었어요. 안 했습니까? 없었어요. 그 회의 판단에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관 박 의원님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얘기하시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박 의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박 의원님.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한 지휘관을 그렇게 모독하지 마세요. 참 국회라고 그래서 만약에 김현태 내가 녹음을 다 풀어서 그런 얘기 없으면 책임질 거예요? 아니 위원장까지 행동하셔야죠. 말 조심해요. 말 조심하세요. 어디 가서 지금 이 판국에 탄핵 공작이니
아니 회유가 없었다. 우리 존귀하신 김병주 의원님께서 회유가 없었다. 앞으로 정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명확한 정황은 회유를 하게끔 행동을 하셨습니다.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박범계 의원 오셔가지고 답변 이거 하고 이거 아니냐고 그러고 변호사 대주겠다. 이게 회유가 아니고 뭡니까? 그 자리에 오셔서 그 김현태 단장의 진술에 대해서 반박하셨어요. 지금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김현태 특전사 707 단장이 이 군용 장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회에 가지고 갔던 케이블 타이는 문을 봉쇄하는 용도라고 했습니다. 갖고 와봐요.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무슨 문을 잠 거예요? 빠집니까 이게? 빠져요? 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능멸해? 하나 더 줘봐요. 아니 이렇게 마구제비로 능멸해도 되냐고요? 그거 하나 더. 저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 끄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마이크 끄세요. 지금 이 법안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이 법안은 그런 것을 만드는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런 내용들은 법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 공세를 하더라도 웬간히 아세요? 얼마나 창의적인 질문이냐. 에? 얼마나 창의적이잖아. 무슨 창의적이야 창의적. 무슨 창의적이야 창의적.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거론해왔습니다. 변론 종결 시점이 공지되자 의혹 검증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했는데 현재 최종 판단은 어떨지 주목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에서 선관위 계엄군 투입 지시를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이를 지시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증거는 많지만 그 가운데 확인된 건 없어 실체 규명이 필요했다고 부연했고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헌재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를 받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또 보안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고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저희 선거 서버를 개선하였습니다. 부정선거 주장이 지금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부정선거론을 띄워오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중국 개입설까지 제기했습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찍은 표를 가짜 투표지로 의심되는 용지라고 제시했다가 대리인단 안에서 당황 섞인 웃음이 터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투표 사무원 증인 신청 등을 기각하며 25일 변론 종결을 공지하자 윤 대통령 측은 마지막 호소까지 나섰는데 유일한 증거 방법에 해당될 여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통촉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전망되는 최종 결정 선고에서 이제까지 윤 대통령 측이 내놓은 부정선거 주장들이 계엄 정당성을 더하는 근거로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간 설명과는 달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장 쇼핑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위법, 편파, 무능, 삼박자를 갖춘 공수처의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던 공수처장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한 국민 기만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법 절차를 트집 잡으며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의미 없는 마지막 몸부림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가 청구했던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이 기각돼 구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해당 영장이 윤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 발부를 시빗거리로 만들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하려는 게 변호인단 의도였지만 애초에 논리가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주요 인사 체포조 가동과 계엄 사전 모의 의혹 등에 대한 전방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지 9일 만입니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계획된 사조직, 수사 2단 준비에 관여했는지도 조사 대상인데 원 본부장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산 관련해서 장비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상원 등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수처는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이 투입된 경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계엄 당시 윗선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이행한 주요 내란 공범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의 국회 봉쇄 시도와 관련해 최근 국방부 국회협력단을 연이틀 압수수색하며 관여 여부를 살피고 있고 주요 인사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아직 비상계엄 사건 전반을 규명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당시 중요 역할을 한 가담자들을 어느 선까지 처벌할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거만 230건은 분량으로 따지면 7만 쪽에 달합니다. 오랜 시간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을 앞둔 윤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형사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1차 준비기일은 13분 만에 끝났는데 2차 준비기일부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파면 여부가 아닌 내란 혐의를 다투는 형사재판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관련 증거 목록은 230권, 분량은 7만여 쪽에 달하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군경 지휘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 전에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관계자 진술 등이 담겨 있습니다. 들여다볼 자료와 불러야 하는 증인이 많은 만큼 검찰은 주 2회 이상 집중 심리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 측도 동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횟수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집중 심리를 통해서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심, 3심까지 갈 것을 고려하면 1심 재판부도 상당히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고심하고 그 절차 진행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될 것이며 수많은 증인을 어디까지 부를지에 대해서 굉장히 사법권에 대한 공권력이 굉장히 투입이 많이 돼야 되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형사재판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6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구속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사건을 병합할 경우 일정 조율 문제 등으로 재판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권유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2 정문으로 절대 못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당일에는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앱인 시그널로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한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김 차장도 7차례 문자를 전송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달 7일에는 김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등의 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어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내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와 사직로, 남대문로 등에서 퇴진 비상행동과 자유통일당 등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는 세종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집회 장소 주변에 교통경찰 240여 명을 투입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린 서울 종암동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외부인들이 몰려오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고려대학교 정문 안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바깥쪽에서는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됐습니다. 현장에는 학생들 외에도 외부 단체나 유튜버 등이 몰렸는데 서로 고성을 지르며 대치하거나 곳곳에서 몸싸움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닷새째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동해안뿐 아니라 서쪽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과 휴일 작은 불씨라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강추위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며 막바지 겨울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청, 경북 일부 내륙에서는 아침 기온이 연일 영하 10도를 밑돌았습니다. 서울도 기온이 점점 낮아지며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매일 영하 1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봄이 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많이 놀랐어요. 주말에도 춥다는데 걱정이에요. 기압계 흐름이 정체되면서 찬 공기가 쌓여 있는 가운데 북서쪽에서 계속해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과 휴일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주말에도 기온이 평년보다 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서해안에는 서해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지만 서해안을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역은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겨울에 대륙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은 차고 건조한 특성을 지닙니다. 서풍이 불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동해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드는데 이번 주 내내 강한 북서풍이 이어지면서 동해안뿐만 아니라 서울과 내륙 대부분 지역도 건조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은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고 수도권과 충청, 호남 일부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전국이 산불 위험권에 든 겁니다.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지기 쉬운 만큼 특히 산 주변이나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선 쓰레기를 태우거나 담뱃불을 그냥 버려선 안 된다고 산림청은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저녁 7시쯤 강원 정선군 열양면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소방당국은 장비 24대와 인력 13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야간이라 헬기 투입이 어려워 지상에서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회복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 있다며 자화자찬 평가를 내놨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7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2배, 버락 오바마 대통령보다 4배 많은 행정명령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se executive orders have ended burdensome regulations, sealed the border, cut waste, fraud, and abuse, reinstituted America First trade and foreign policies. 트럼프 대통령이 포문을 연 관세 전쟁에 대해서도
호혜적 무역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t turns out that Americans have been disadvantaged by foreign governments over and over. Last year we have data. U.S. companies paid $370 billion in taxes to foreign governments. $370 billion. Last year, foreign multinationals paid us $57 billion in taxes.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이어진 전쟁을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지도자는 물론 북한 김정은과 맞설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며 최고의 협상가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If there's anybody in this world that can go toe-to-toe with Putin, that could go toe-to-toe with Xi, that could go toe-to-toe with Kim Jong-un, and we could keep going down the list. It's Donald J. Trump. He is the deal maker in chief.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27일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오는 6월까지 국내 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내야 한다고 강조해 방위비 증액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잇따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상호 관세 등 자신이 현재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요 의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정부 구조조정을 지휘하는 일론 머스크가 정치 행사에서 전기톱을 휘두르며 관료제를 개혁하겠다고 외쳤습니다. 머스크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지는 물론 성과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무대 위에 오른 일론 머스크가 전기톱을 들어올립니다. 남미의 트럼프,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선물입니다. 정부 구조조정을 지휘하는 머스크, 모두 다 썰어버리겠다는 듯 소리칩니다. This is the chainsaw for bureaucracy. Chainsaw. 전기톱은 머스크처럼 정부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밀레이 대통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톱날에는 스페인어로 자유만세라는 문구와 함께 욕설이 새겨져 있습니다. 머스크와 정부 효율부의 마구잡이 공무원 해고와 예산 삭감에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머스크는 단호합니다. A country is no different from a person. Country overspends, country goes bankrupt. Same as a person who overspends goes bankrupt. 정부 효율부는 지난 한 달 남짓 한 활동으로 550억 달러, 우리 돈 78조 원이 넘는 돈을 아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내역을 살펴보면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절감했다는 예산 목록 1000여 개 가운데 3분의 2는 실제 절감액이 아니라 이론적인 최대 지출한도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550억 달러를 아낀 게 맞다고 하더라도 머스크가 절감하겠다고 주장하는 2조 달러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을 찾은 통상 당국자가 미 정부 관계자와 의회, 싱크탱크 전문가들을 만나 한국이 상호 관세나 철강, 알루미늄 등 제반 관세 조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지난 17일부터 3박 4일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 정부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미국 경제 기여도를 설명하고 한미 FTA에 따라 양국 간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음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 부과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여러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발벗고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가 내밀 수 있는 협상 카드는 무엇인지 최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의 가장 큰 명분은 무역 적자입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였는데 지난해에는 55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찍었습니다.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안은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확대입니다.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중동 호주산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들이는 사업이자 미국에서 참여를 제안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협상책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업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상업적 가치, 그다음에 손익 분석 이런 것까지는 다 함께 먼저 이루어져야 정부나 기업도 아마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러브콜을 보낸 조선업도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해양 패권을 중국에 내줄 처지에 놓인 미국은 함정 건조 등 조선업 재건에 힘쓰고 있습니다. We can help counter those activities by partnering with the U.S.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원하는 대미 투자도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이미 바이든 정부 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만큼 추가 투자 결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4년 중에서 3년을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을 거면은 관세 효과만을 위해서 미국의 공장을 확장한다는 건 별로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 같아요. 대신 대미 수출 증가는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기계나 설비 반입이 늘면서 발생한 투자 유발형이라고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미국 관세 폭격에 대응하기 위해선 내줄 건 내주고 그 속에서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각국 정상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할 정상외교가 공백인 점은 가장 뼈아픈 대목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여야는 국정협의회 첫 사자회담이 사실상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자 서로 탓을 돌리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였던 만큼 실무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쟁점 현안들은 여전히 의견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첫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가시적인 성과 없이 마무리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빈손해동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 개혁을 놓고 입법 권력을 독점하는 민주당이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단 겁니다. 이 대표가 2차 개혁 우려를 표하며 국방부 장관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우스운 소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가. 계엄령을 국방장관이 합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지. 국방장관은 계엄령을 발표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여당이 아무런 정책도 내지 않고 야당 반대에만 골몰했다며 야당 하는 일에 발목만 잡으면 그게 무슨 여당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위기에 대응해 통상특위를 구성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건 이해가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좀 포지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집권당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 다시 한번 실무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주요 현안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논란에 여당에선 주 52시간제 예외의 3년 한시 적용 또는 특별 연장 근로 규정 완화의 특별법 명시를 제안했지만 야당은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양대 노총 반대가 클 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동의하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연금 개혁의 경우 야당은 소득 대체율 44%를 요구하는 대신 자동 안정화 장치를 받겠다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43%를 절충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필요성의 공감대를 이룬 추경도 민생회복 쿠폰 등 여야 충돌 가능성이 남아있어 협의 과정이 녹록치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여야 모두 첫 술을 배부를 순 없다며 추가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곤 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에 전국 주도권 다툼이 격화되면 큰 진전을 이루긴 어려울 거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해 악질적인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등진 이 30대 싱글맘 사건을 YTN이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된 사채업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공범인 다른 사채업자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이율 수천 %의 이자 압박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처음 기소된 사채업자 A씨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A씨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숨진 싱글맘을 포함한 채무자 6명과 가족 등 7명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는데 A씨는 이들에게 1,760만 원을 빌려준 뒤 연이율 2,400%에서 5,2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싱글맘의 동료들은 A씨가 저지른 불법 추심은 살인과 다름없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나 같아도 내가 그런 상황이어도 나도 그냥 막 없애져 버렸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놈이 불법 기부업체로 끝나냐고. 저놈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조만간 A씨와 함께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주고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또 다른 사채업자 10명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3월에 열리는 다음 재판에선 증인 신문이 예고된 가운데 경찰이 아직 잡히지 않은 이번 사건 공범들을 검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가치가 없는 스캠 코인을 발행해 투자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이른바 존 버킴 박모 씨가 또 다른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 씨와 동업자 문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군의관 등 입영 대상자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군 당국이 훈령을 개정해 최대 4년에 걸쳐 입영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미필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해 의대증원정책 추진 속에 대거 사직한 전공의 가운데는 군 미필 전공의들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의무사관 후보생 신분이 되는데 군의관 혹은 보충력으로 편성돼 공보위로 복무해야 하고 일반 병으로 외전하는 병역법상 불가능합니다. 군 당국은 매년 초 군의관 통상 600에서 700명, 공보위는 200에서 300명 수준에서 1000명 안팎인 후보생 모두를 선발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가 변수가 됐습니다. 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최소 3배 이상인 3,300명으로 크게 늘어 필요한 수보다 처음으로 많아진 겁니다. 이들을 한 번에 군의관이나 공보위로 충원하게 되면 내년 이후 충원할 군의관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 당국은 최근 이들을 4년에 걸쳐 나눠 입영시킨다는 방침과 함께 행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에 따라 현역 미선발자로 따로 분류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의무사관 후보생 제도가 마련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군에 필요한 시기에 오게 되는데 대상이 많고 저희가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일부. 하지만 미필인 사직 전공의들은 입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길게는 4년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상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도 불가능해 다른 병역 대상자와 비교해도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군필자를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의료계 취업 시장에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취업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 사람이 언제까지 일할지 모른다는 점 때문에 현재도 군피 날송 전공의들과 채용 조건에서 차이가 있고 미필 전공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군 당국은 훈령 개정은 단순히 입대하지 못한 후보생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일 뿐 불이익을 주려는 건 아니고 사전에도 여러 차례 이번 개정안을 설명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미국 래퍼가 내한한 서울의 공연장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고 공연이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후 6시 24분쯤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7층짜리 건물 2층 공연장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경찰과 소방당국에 접수돼 공연 중이던 미국 래퍼 투홀리스와 관객 9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원들이 수색을 진행했지만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 통제는 1시간 반 만에 해제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합의에 따라 사망한 인질 4명의 시신을 인계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첫 돌도 되기 전에 숨진 아기였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검은 관을 옮깁니다. 가자지구로 끌려간 인질 가운데 사망자 4명의 시신이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이스라엘로 인계됐습니다. 재작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때 붙잡혔다가 결국 시신으로 돌아온 이들은 30대 여성 시리 비바스와 두 아들, 그리고 80대 남성 오데드 리프시츠. 특히 비바스의 아이들은 납치 한 달 뒤 각각 4살과 10개월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이들이 살아서 돌아가길 바랐지만 이스라엘 군대와 정부 지도자들이 죽이는 것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질들이 석방될 때마다 생중계하던 이스라엘 매체들은 이번 시신 인도 행사의 사진과 영상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은 애도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It's mind-boggling. I think it's beyond human comprehension. The sense of loss, the sense of rage that permeates, I think, most of Israeli society. 네타냐후 총리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נחזיר את כל חטופינו, נשמיד את הרוצחים, נחסל את החמאס, ויחד, בעזרת השם, נבטיח את עתידנו. 유엔은 하마스가 대규모 공개 행사를 열어 유해를 전시하듯 인도한 것은 혐오스럽고 잔인하며 국제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협정에 따라 인계한 인질의 시신이 가짜라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인질들이 숨지면서 유해가 섞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현지 시간 20일 이스라엘군 발표를 인용해 유전자 검사 결과 하마스로부터 넘겨받은 인질 시신 4구 가운데 1구가 신원불명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군 헬기가 필리핀 항공기에 3m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고 호주 앞바다엔 군함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뒤에도 미국이 동맹국과 손잡고 군사 견제를 이어가자 강공책으로 응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해군 헬리콥터가 필리핀 깃발이 그려진 경비행기를 뒤쫓으며 경고무전을 보냅니다. 菲律宾飞机，我是中国海军无两舰，你已侵犯中国领空，立即离开，立即离开。 이어 프로펠러가 닿을 듯 바짝 따라붙습니다. You are flying too close. Very dangerous and endangers the lives of our crew and passengers. 지난 18일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카버러 암초 상공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필리핀 수상국 순찰기에 탑승한 외신 기자들이 아찔한 추격전을 30분 동안 목격했습니다. 필리핀 측은 불과 3m까지 접근한 위협 비행이었다며 비난했고 중국 당국은 영공 침범이라고 맞섰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4일 필리핀이 미국과 공군 훈련을 벌인 것에 대한 중국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일주일 뒤엔 미국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에 군함을 보냈고 프랑스, 일본과 남중국해에서 항모동원 훈련을 벌였습니다. 포위망을 옥죄는 미국에 맞서 중국은 호주 시드니 앞바다까지 군함 3척을 보내 역공을 폈습니다. 中国人民解放军南部战区组织舰艇编队赴远海开展演训，符合有关国际法和国际实践。 앞서 지난 11일엔 호주 해상 초계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조명탄을 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서도 미국이 동맹국과 손잡고 군사 견제에 시동을 걸자 중국도 지지 않고 기선 제압을 시도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 희생자 2명의 신원이 확인돼 75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전남 한평군 월야면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의 유해를 감식한 결과 고 신모 군과 고 정진철 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당시 12살이었던 심군의 유해는 여동생인 70대 신모 씨에게, 19살이었던 정군의 유해는 여동생인 80대 정모 씨에게 각각 인계됩니다.
YTN 시철우 기자가 취재 제작한 YTN 탐사 보고서 웰컴 투 코리아가 2024년 영상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8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에서 시철우 기자에게 인권 노동 부문 상을 수여했습니다. 협회는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끈질기게 추적해 불법 노동 현장을 영상에 고스란히 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광 신화를 썼던 주역들이 이제는 감독이 돼 내일 개막하는 K리그2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K리그2 미디어데이에 나란히 자리를 잡은 인천 윤정환, 경남 이을용, 화성 차두리 감독. 선수 시절 월드컵에서 최고의 영광을 함께한 뒤 이제는 상대팀 감독으로 서로를 겨누게 됐습니다. 2부에서 다시 또 윤정환 감독님하고 차두리 감독이 만났지만 사실 좀 반갑긴 반가워요. 이렇게 지도자로 만났다라는 게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또 라이벌 팀들이다 보니까 가장 잊지 못할 추억을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많은 국민들을, 축구 팬들을 정말 행복하게 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는 지도자가 돼서 다시 만나는데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윤정환 감독은 지난 시즌 2부로 강등된 팀을 다시 1부로 승격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졌고 이을용 감독 역시 지난 시즌 하위권에 처진 팀을 재도약시켜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개막전에서 맞붙게 된 두 팀 감독은 양보 없는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시합 끝나고는 친하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 경기장에서만큼은 지고 싶은 마음은 좀 없는 것 같고 제 홈이니까 그리고 개막전이기 때문에 한 2골 정도로만 괜찮겠어? 2대0요? 과연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고춧가루 한번 드리러 가겠습니다. 신생팀인 화성 감독을 맡게 된 차두리 감독은 재밌는 축구를 하겠다고 데뷔 출사표를 던지면서 2002년 월드컵 세대의 책임감도 잊지 않았습니다. 2002년 세대 선수, 이제는 감독들이 또다시 한번 본인의 팀으로 좀 축구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K리그2는 내일 인천과 경남의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9개월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최하위 하나은행이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팀 우리은행을 꺾었습니다. 하나은행은 우리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61대 54로 승리했습니다. 박소희가 21점에 11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하나은행은 6개 팀 가운데 가장 많은 21패를 기록하다가 마지막에 우승팀을 잡으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챔피언 결정전 직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흥국생명은 현대건설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 0으로 완승했습니다. 은퇴 투어에 나선 김연경은 11점을 올렸습니다. 승점 3점을 추가한 흥국생명은 정규리그 1위 확정에 필요한 매직 넘버를 2로 줄였습니다. 프로배구 2위 대한항공은 최하위 OK저축은행을 상대로 풀세트 접전 끝에 3대 2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선두 현대캐피탈은 정규리그 우승 확정을 하루 뒤로 미뤘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이날 대한항공이 승점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잔여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1위를 확정할 수 있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역시 날이 무척 춥겠는데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에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대관령 영하 15도, 대전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고 칼바람의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도, 광주 3도, 대구 5도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대기가 더욱 메마를 것으로 보여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높은 물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강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그리고 모레 새벽부터 오후 사이 눈비가 내리면서 1에서 5cm의 눈이 쌓이겠고 제주도에도 오락가락 눈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 산간에 최고 8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